네, 보폭을 부쩍 넓히고 있습니다. 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한동훈 장관은 어제 그 치밀한 계획 범행이었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그 피해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사건은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의적 테러입니다.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큰 충격과 큰 슬픔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정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글쎄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 법무부 장관이요. 저런 좀 참사가 일어났던 곳에 방문을 하는 게 원래 법무부 장관이 저런 곳에 방문을 해왔었던가요? 어떻죠?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데요. 처음입니까? 이게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반문명적이다.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진 사람은 항상 불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게 문명적인 것인데 본인이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화까지 해서 무고한 희생자를 본인도 사망했지만 맞아요. 6명이나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경우에 이제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족들이 또 얼마나 또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한 것은 참 잘하는 행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장관, 대구를 찾기 전에는 청주교도소를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선지로 택했습니다. 그렇군요. 청주교도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추진 공약을 내세웠던 곳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법무부 장관은 자꾸 이제 검찰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교정 이 업무라든지 출입국 업무라든지 꽤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의 이제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주교도소를 간 이유도 보면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은 반드시 이거거든요. 특히 이제 교정 시설에 지난번 코로나 확산 이후 때문에 많은 교정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정 시설이 각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또 님비 현상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교정 시설을 일단 방문해서 본인이 그동안 계속 이제 이 검찰 관련된 것만 초점을 시각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나는 이제 이 교정 이쪽에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어제 그 일정을 2개 소화한 것이죠. 청주 교도소도 가고 분향소 조문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후에 여론조사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했던 그 장면, 그 화면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갤럽 조사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4%를 기록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뭐 검사잖아요. 순순히 검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저렇게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4%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는 참고로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조사. 우리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한동훈 현상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4%까지 찍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이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았잖아요. 사실 그 장관 청문회 때도 그랬고요. 장관 청문회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다 보니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많은 분이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신선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 지금 앞에 그 갤럽 조사를 보면 예전에 다 정치하셨던 분들, 예전에 대선 나오셨던 분들이 주로 있어요. 오세훈 시장 빼고요. 보수 진영에서 보면. 그래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대선급 후보로서의 기대감을 한동훈 장관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고 언론 노출가 높아지다 보니까 보수적 입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지할 사람이 한 분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선 후보급 주자들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가볍게 하는 얘기는 아닌 듯합니다. 들어보시죠. 연령으로 봐도 40대 장관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나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가장 신선하게 보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법무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한 장관은 실제로도 팬덤이 형성된 상태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장관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이 말처럼 별의 순간이 올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 눈은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부하 직원들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 현재 법무부 왜냐하면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이 아닌 교정공무원, 출입국 공무원 이런 그런 쪽에다가 굉장히 잘 맥을 짚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합격점 이상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이렇게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도 어필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별의 순간이 혹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는 많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됐는데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뭐 의미를 많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한동훈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마음 있으십니까?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야 존중을 하는데요. 또 항소해서 또 무죄를 다투봐야겠죠.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그렇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 말씀인데 무소지심 비인냐라는 말이 있죠.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인데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제가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유시민 이사장 선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장관으로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송의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019년에서 2020년 요 시기에 라디오 등에서 당시 이제 대검찰청의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던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을 겨냥을 해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요 201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요 나 유시민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무슨 소리 합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지난해 5월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1심 재판부 이제 재판이 있었던 거죠. 유죄 선고 유시민 전 이사장 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떠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어쨌든 결국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유시민 전 이사장은 뭐 어려운 공자 말씀 인용할 게 아니라 언행 일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행 일치.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아까도 저 앵커가 설명해 주셨지만 본인이 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봤다. 그러다 봤다. 그걸 확인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에 가서는 이걸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1년이 지나면 본인한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통보가 없었어요. 그럼 이걸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구구절절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당시에 잘못했다라고 사과문을 냈어요. 근데 법정에 나와서는 아니 한동훈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사과했던 거는 뭐고 그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의 출발점은 본인의 잘못된 정보를 과도하게 확신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거기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와서는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걸 보고 우리는 한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단순한 이 문제를 너무 지금 본인이 어렵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법원에서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번 1심 선고에 대해서 좀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 그래픽에 있는 글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어쨌든 1심 선고에 대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법조인인 정혁진 변호사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판결문 보면 어이없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내가 이야기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다, 의견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아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해가 설령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바로잡을 만한 그런 기회가 너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 하셨죠, 장관 하셨죠. 그다음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력한 논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당시 이제 검사장이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저런 그 영향력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수사권을 남용하는 뭐 악질 검사, 악덕 검사 이러한 낙인까지 찍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죄질이 이렇게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결문에 그 판사가 그 이야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어이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